안지현 교수님께서 이제 사회 보시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안지현입니다. Welcome to the keynote speech for the 7th World Humanities Forum. 제7회 세계인문학 포럼 전체 기조 강연에 오신 여러분께 환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안지현입니다. 이번 기조 강연의 전체 기조 강연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체 기조 강연 연사를 소개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전체 기조 강연 연사작 오몽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영화학, 미술, 그리고 철학, 그리고 인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몽 교수님의 연구는 학계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이 연구 덕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방식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적을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르본 누벨 대학의 미학 명예 교수이십니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영화 미학에 대한 선구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역사의 요소들을 관련시키면서 미학과 비주얼 아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매우 저명한 영화 관련 저널의 편집장으로도 재직하셨고 2019년에 발잔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의 주제는 이미지의 인간적인 힘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후한 소개 말씀도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이번 포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슈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미지는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5명이 있는데요. 서로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우리를 모두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들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미 이 사람들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표정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 몸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이 사진을 찍히신 분들이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전쟁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53년도에 한국 부산에서 주둔했던 미군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전쟁 피난민이 한국전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제가 이야기를 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사진이, 이런 역사적인 그리고 사진이 보충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 지식과 이런 이미지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은 이 사진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는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연민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이 사진을 보면서 현 시대의 수백만 명의 세계 난민들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처음에 어떤 감상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현재 난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다른 모든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미지는 단순히 어떤 그냥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담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인간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제가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거를 내가 전부 다 관통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세상과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적인 존재들 간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에 이런 이미지가 사실 인간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사용, 그 용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역사를 걸쳐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종교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보통 어떤 성스러운 장소에서 보여질 목적으로 그려졌고, 예를 들어 또 이런 일본의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토코노마에서, 즉 가정 내에서 전시가 될 목적으로 그려졌던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면, 이런 가면 같은 거는 또 아프리카에서 어떤 의식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속적인 이미지라 할지라도 어떤 맥락 안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게 있죠. 50년대에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다면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화책도 있는데요. 만화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우키요에 같은 것들, 그리고 말고도 요즘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또 이미지가 넘쳐나고 유통이 되는데, 그 유통이 되는 특정한 그 사회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화로 인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미지와, 그리고 이 이미지가 제시되는 그 맥락 사이에서의 그 일치가 좀 덜 명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희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바로 여기 이러한 마스크 같은 거, 가면 같은 것, 굉장히 희귀한 거, 그리고 쿠오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조각상, 이런 것들이 희귀한 작품들이지만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멀천다이즈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요. 일단 이런 이미지 유통에 있어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잠재적으로 모든 것이 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러한 이미지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면이나 조각상 같은 거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많이 유통이 되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냥 예술 작품처럼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그런 문화적인 맥락이 소실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점점 매일매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 그룹들 사이에 소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여러 이미지 작품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들이 유명했죠. 아니면은 기독교의 이코노그래피나 불교의 여러 조각상들, 그리고 또 중국이나 중동 지역의 어떤 붓글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그룹 문화 지역에서 유명한 작품들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코노그래피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지는 인간 문화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명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나 인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이런 조각상을 보면서 예를 들어 한 몇 세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농담으로 여겨지거나 도발적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스크하고 이 조각상하고 동등하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미지가 소통의 도구로서, 그래서 개인들과 그룹들 사이에 소통의 도구로서 이미지가 사용이 된다라고 할 때, 이미지가 어떨 때는 사회적인 격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 그룹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시네마 같은 경우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축제도 만들어지고 또 영화 리뷰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특정한 유형의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20년, 3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19세기부터 일단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명함 같은 것이 원래는 좀 부유층들이 서로를 방문을 할 때 집주인이 출타 중일 때 방문한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남기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많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지금에는 이제 명함이 많이 있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이거를 유통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각의 이미지에서,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 디바이스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리노의 수위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전시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주로 전시가 되더라도 어떤 종교인들을 위해서 소수의 혹은 소수의 과학자들을 위해서만 이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복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시네마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시네마를 통해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이제는 다양한 공동체 사이에서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슈퍼히어로물을 좋아하는 팬들이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저자주의식의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어떤 이미지는 함께 통합적으로 감상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별도의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콜렉터들이 특히나 영화를 보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는 이제는 훨씬 더 기술도 발달이 되고 또 영화의 대중이 확대가 되면서 옛날에 초기의 영화를 감상하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에디슨의 다른 또 모델이 있습니다. 키네토스콥입니다. 한 명의 관람객이 어떤 기계를 들여다보면서 움직이는 영상을 봅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미 훨씬 더 개인화된 휴대전화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영화를 보던 시대가 지나갔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영화의 세계는 많은 습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조성해서
기술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극장에서 제가 저의 반응을 다른 관객들과 나눌 때의 현상과 그리고 나 혼자서만 어떤 기기를 들여다보고 영화를 볼 때의 그 현상, 그 경험이 같은 것일까요? 그 세분화된 유통은 20세기에 전문화된 채널을 통한 유통보다 더욱더 대형 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사람을 소외를 시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비전을 적용을 해야지만 통제할 수 없는 범람 많은 이미지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이미지가 제공하는 도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사진과 영화 등 모든 영역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저희가 구분해낼 수 있지만 머지않아 특수한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짜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이미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굉장히 시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말하기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한 소통은 항상 의식적인 지식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보이는 것이 만들어낸 것 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AI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지식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미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감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어떤 인상으로 기억해야 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온인지 고뇌인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포즈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태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몸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인상을 투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법칙입니다.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얼어붙어서 공감을 강화하며 실제 장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을 합니다. 공감의 개념은 1세기 반 정도 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공감의 개념이 나왔던 것입니다. 독일 학자 로버트 비셔가 아인펠둥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민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테오도르 립스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경험을 상상에 기반한 모방을 통해 내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으로 또 강력하게 거기에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항상 사진 아니었습니다. 38,000여 년 전에도 동굴에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바로 어제 그려진 그림처럼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록스 야생 소가 있고 말이 있는데 그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를 마법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더욱
더 원초적인 이미지, 네거티브 핸즈와 같은 이미지는 수천 년을 건너서 우리가 그 의미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의미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다. 우리와 소통을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어떤 원초적인 공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이미지의 소통적인 기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영혼이 있는 대상으로서 사람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식으로 이것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는 그 모델을 현재로 다시 가져옵니다. 재현을 해내는 것이죠.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디테일이 아주 섬세하진 않더라도 이미지는 세상에 대한 어떤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동굴 벽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상된 존재는 어떤 유사성 덕분에 우리가 이 유사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본 적이 없다면은 이 그림 속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또 칸덤블레의 의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면은 이 조각상에서 컬트 참여자들을 위해서 형상화되는 올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코드에 통달하기 전에는 그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지의 선물은 바로 표현입니다. 아까 그 피난민의 아버지 미소, 그리고 랩탑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아이의 웃는 표정, 그리고 선사시대 동물의 진지한 표정을 우리는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분리가 불가능한 주관적인 효과가 이미지로부터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너무나 강렬한 이미지의 효과를 금지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 유사성과 의미는 문화적인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 이미지의 그 표현력과 연결이 됩니다. 이미지의 공감은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며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느끼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투영하게 만듭니다. 오리샤 영혼을 이 조각상이 입은 옷 속에서 알아보는 것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화가가 벽화를 그릴 때에 이 들소 버팔로의 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떤 지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는 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원리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꼭 그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대방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느끼기는 합니다. 이와 같은 공감의 힘은 세계 각지에서 가끔은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화에 나온 악마들 그리고 일본 화에 나온 유령은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고통과 공포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난 50여 년간 판타지 세계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게임과 그 파생 산업의 경우가 특히 그렇죠. 초상화처럼 사실적인 미술은 공감의 예술이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시각적으로 모델과 유사해야 하지만 공감의 충동만을 통해서 이 모델과 도덕적으로도 유사하다고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처칠은 세계대전의 가운데 자신이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그 걱정이 많은 심정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화상은 앞서 본 일본화에서의 유령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델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오긴 합니다. 사진 속의 이미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해내지만 사람이 그린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감정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자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 혹은 네이팜 소녀라는 사진이 대단히 강력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이미지가 끌어내는 것은 정말 엄청난 힘입니다. 사회 관계를 강화하고 대인 간의 친밀성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유통되고 생성되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 그리고 연대를 대체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과 그리고 진실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가짜 이미지는 진실한 이미지만큼이나 우리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지는 항상 특히나 지식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 담론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특히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세계의 그 정수, 우리 주변 세계의 정수를 이해하는 데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비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인간은 이 두 가지 서로 동시적이나 또 서로 대응하는 경로를 밟아봤습니다. 하나는 과학의 경로였고, 그러니까는 하나는 객관적인 지식의 경로였죠. 나머지는 바로 신념의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그려진 이미지들이 시각적으로는 정확할 수 있겠지만 어떤 마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려졌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들, 그리고 또 이런 서로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 비인간 세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으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것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간과 그리고 동물 사이의 관계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그 자연적인 기능을 보면은 좀 동물적인 육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또 많은 면에서 인간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이라 할지라고요. 그러나 큰 차이점은 동물은 어떤 인위적인 소통의 방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물은. 그러나 인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동물과의 비슷한 면을 가지고는 있으면서도 이 샤먼주의나 아니면 페티시적인 믿음 안에서 또 이 동물이 어떤 영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이 미국의
조각이나 이 아프리카의 이런 오브제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다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히에로글리프라던가 아니면 또 다르게는 이 우리가 16세기 그리고 뭐 17세기 유럽에서는 인간의 기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여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인간의 느낌을 이렇게 동물이라는 대상에 투영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그 안에서도 우리 어떤 인간됨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동물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이미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덜 이성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즉흥적인 관계를 동물들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들의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이런 동물들의 이미지 형상화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좀 단순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동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동물의 원래 원초적인 특징을 단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멀 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 알베르트 뒤러 같은 화가가 고양이를 그릴 때 굉장히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고양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화가가 그린 코뿔소 그림을 보면은 뭔가 환상적인 터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다큐멘터리와 같은 이미지를 이런 코뿔소에 대해서 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디지털 기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재의 다큐멘터리적인 방식으로 이런 동물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한층 더 개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미지의 카탈로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 세계를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동물을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공부를 하고 인간에게 굴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동물이 항상 인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동물이 인간에게 엔터테인먼트가 되던가 예를 들어 애완동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적인 이미지는 지식을 구축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어떨까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비인간 종들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탐구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 탐구의 목적도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이 존재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삶은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어떤 이중적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인간이 세계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관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어떤 면에서 이 우리의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존재들을 보여주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일본의 이런 유령 그림 같은 경우 이게 상상 속의 그림이긴 하지만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던 이런 초상화를 보시면 이것도 물론 가짜이긴 하지만 물론 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은 영을 포착한다라는 이런 사후적인 이 초상 사진들을 보시면은 마치 이 안에 영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 수수께끼에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오라틱 포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환상의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은 또 이제 포토그래피가 사진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 원시적인 마법의 힘을 조금 상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강렬한 동물 이미지들을 보면은 어떠한 센세이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고 좀 덜 과학적이고 오히려 시적인 현실을, 동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촌충의 머리인데 이렇게 확대시켜 보거나 아니면은 사마귀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면은 이들의 존재가 굉장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이런 동물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미지화가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동물 사진에 대해서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식물 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플랜트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최근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오랫동안에는 이 식물들이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식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모호한 개념이었지만은 이 식물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는 이런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존재로서 인간이 사유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어떤 오브제가 아니라 어떤 주체로서 식물에 대해서 인식을 했던 문화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무들 혹은 나무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율적인 존재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나무도 느낌을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나무가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나무를 캐릭터화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인류 중심적인 생각으로 식물을 바라봅니다. 예시가 이 조경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또 포토그래피에 의해서 많이 퍼졌습니다. 또 중국의 이런 풍경 그림이라던가 유럽에서 이런 풍경화, 그리고 나중에는 북미의 풍경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자연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느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의미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뭔가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으로서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감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간 환경에 대한 어떤 개방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간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풍경을 볼 때에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주에 대한 이미지도 이 두 가지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촬영된 이미지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스스로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우리를 무한대의 세계로 이미지들은 데려갑니다. 그리고 약간의 감수성과 상상력이 있다면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기쁨에 굉장히 기쁜 감정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생물, 비생물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특히 21세기 첫 4분의 1 동안에 기록적인 기능, 그리고 심령주의, 그리고 또 표현력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이미지는 선정주의를 목표로 하고 어떤 감정이라든가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지의 그 오래된 이미지들은 판타지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다 더욱 판타지에 기반한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미지 자체가 살아있다, 생명을 갖는다는 생각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걸 다룬 책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지나치게 애니미즘적인 명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굉장히 도발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에서 기계가 학습하여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기계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생성하는 이미지가 현대 미술가들을 굉장히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력과 지능이 이러한 이미지의 연속 속에서 보입니다. 어떤 모델을 모방하려고 할 때에 그런 어떤 효과가 보이는 것이죠. 이미지는 언제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단적인 이미지든 개인적인 이미지든 종교적인 이미지든 유희와 관련된 이미지든 예술 이미지든 이미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미지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현실로부터 한 발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스스로를 강요합니다. 게임은 현실로부터 우리를 추상화해서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부 현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예술은 성찰의 도구가 되면서 또 현실로부터 물러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의 다른 가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같은 기능을 활용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이미지는 공적이든 대인관계적이든 어떤 기능을 하며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 탐사와 관련된 앞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닐 때에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장 오래된 이미지의 기능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체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기능과 힘은 그 개인적 용도 간에 서로 또 모순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든 우리 마음이든 아니면 우리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든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든 우리가 통달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있고 그리고 사방에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상호 조율된 노력을 통해서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지의 사회적 범위가 방대해지면서 이미지는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가장 우수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낙관적인 두 개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합의를 이루며 살지만 또 의견의 불일치, 어떤 모순 그리고 그 논쟁을 진행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세계화는 200년 전에 자동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것은 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쟁과 논의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를 인지해야지만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특히 이미지의 대량 유통이 계속 시작이 된 이후로 우리는 이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캐리커처는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영화 중에서 사회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극화하면서 대화를 촉발하려고 합니다. 밀리턴트 시네마라는 것은 행동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68년 영화에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표현되는 대사가 있습니다. 모든 구경꾼은 비겁자이거나 아니면은 배신자다. 비겁자나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영화에서 주창했던 메시지는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단적인 예죠. KKK를 찬양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단적인 예가 됩니다. 이미지는 소통을 하고 감동을 주고 또 드러냅니다. 그런데 항상 대화와 논의 그리고 논쟁과 갈등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보는 이들 자신도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보고 놀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이미지의 관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의식적이고 거의 의식적인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본과 동시에 가상으로는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가 등장한 이래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적인 대화의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과 직접적인 질문을 서로 교환하게 합니다. 이미지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지금만큼 크게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감 혹은 비인간 세계로의 탈출은 이미지의 여전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은 디지털 시대의 등장과 함께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중요한 차원, 예를 들어 진리, 진실과 이미지의 관계가 크게 달라졌다는 변화는 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가 2023년에 프랑스에서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들이죠.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가짜로 생성해낸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시급하게 이미지가 겪고 있는 경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그 이미지에 어느 정도는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Omong. 네, 오몽 교수님 감사합니다. Perhaps you can have a glass of water. 네, 물을 한 잔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강연 감사합니다. 많은 통찰을 가지고 이미지와 공감의 관계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인간 간의 소통, 그리고 또 인간과 비인간 간의 소통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만은 한 5분 정도 동안 청중분들로부터 질문 한 2-3개 정도 받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질문이 물론 많겠지만 저희가 조금만 저희가 시간이 질문을 많이 받도록 없어서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영어로 하셔도 되고 우리말로 하시면 마이크로 하시면 제가 번역이 준비 안 돼 있어 통역사가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y questions from the floor? 질문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First, thank you for your inspiration speech. 먼저 많은 영감을 주는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The images they only take on their full 이미지가 meaning when they are related to their original context. 그 원래 맥락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나 갤러리 가 아닌 곳에서 이미지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진이 원래는 박물관이나 갤러리용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다른 맥락에서 현재 맥락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원래의 그 컨텍스트가 좀 상실이 되는 것일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몇 시간 동안이라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온 이미지를 볼 때 아니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현재에서 이미지를 보는 것과 많이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 명작이죠.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굉장히 훌륭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려면은 원래 원작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고 거기에서 전시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과 그 그림에 있는 여성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이런 여성 누드화라고 해서 뭐 그림 앞에서 시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누드화 16세기, 17세기의 누드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벨라스케스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확히 알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시각으로서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술 역사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원래 처음에 전시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원래 관람객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을 모든 작품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열망, 어떤 의도가 있었기에 이런 그림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 어떤 의도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컨텍스트가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알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좀 길게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질문의 그 중심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선생님. Thank you for your lectures.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mmensely inspired by your lecture. 이미지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또 강연으로부터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인공지능은 made constantly many fake knowledge, fake image. 가짜 지식, 가짜 이미지, 또 가짜 의견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생성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 세계를 혼란이나 파괴적인 상황 혹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추가적인 개발을 멈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네, 아마도 가짜의 생성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if I may, Professor Oman, if I may ask you. 혹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I was fascinated by your 특히 흥미로웠던 것이 이미지와 언어 간의 관계를 구성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지식을 형성하는 매체이기도 하지만 이미지와 공감과 관련해서 너무나 뭐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까다로운 좀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피난민 사진을 발표 초반에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잔 손타그를 비롯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현대의 관람자들은 사실 무관심하고 고통과 폭력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탄생 영화 스틸 사진도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이미지는 무관심이라던가 증오를 이끌어내는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이미지 간의 질문은 너무 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공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은 저의 정의에 따르면 가장 최신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정의와는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의 공감은 연민하고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을 19세기의 시초의 뜻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공감입니다. 몸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보고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 같은 이미지를 보고도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나의 몸과 다르고 나의 몸은 당신의 몸과 다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런데 공감의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잔 손타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수도 없이 흡수하면서 피로도를 느끼고 결국은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예를 들어 전시회에 가서 볼 때에 부산 난민에 대한 사진을 제가 전시회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크게 인화된 사진을 제가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 어떤 반응이 저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고 또 어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강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감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궁극적인 결과를 낳는다기보다는 공감이라는 것은 존재할 뿐입니다. Perhaps one more question before we finish.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계신 선생님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우매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미지라는 게 자연이 만든 그대로도 있고 누군가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그거를 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느끼라 저렇게 느끼라 그렇게 할 그 왜 이유는 뭡니까? Professor Oman, was that translated? Did you get the question? I think he's asking, some pictures are from nature. 네, 어떤 뭐 이미지는 자연에서 오고, 네, 제가 그 자연적인 이미지와 인위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은 뭐가 자연적인 이미지라는 거죠? 네, 뭐 자연의 사진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지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미지 자체가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들었을 때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제 인류가 달에 도착을 한 것,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는 우리가 달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할 때 달에다가 어떤 인간의 표정을 넣어서 달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상상에 의한 달의 이미지죠. 근데 그래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이미지란 과연 뭔지 사실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럼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몽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해 보겠습니다.